엄마 나이 들면 돌봐줄 사람은 저희뿐이에요. 엄마가 앞으로도 이러시면 나중에 저희도 엄마 못 챙겨드려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아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5년 전 남편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자식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식품 공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박 반장은 5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만나자고 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남자라면 치가 떨려 계속 거절했죠.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원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공장 일도 그만뒀습니다. 유산을 받은 이후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항상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로 끝났죠. 그런 자식들을 보며 서글펐고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건 박 반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일이라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쯤은 올 거라 믿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생일을 축하해 주려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일 때 전화 한 통 없더니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야? 아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돈 이야기를 했고 결국 크게 싸웠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이 들면 결국 돌봐줄 사람은 저희뿐이에요. 이런 식이면 나중에 못 도와드려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병이라도 들면 그땐 누가 저를 챙겨줄까? 두려움이 몰려왔고 박 반장과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박 반장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연을 끊고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 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인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이선미입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의 지속적인 잔소리를 못 참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빨래가 덜 말랐다, 청소를 대충 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지적했어요. 30년을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들과 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들 보고 참으시라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이혼 후 자식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온 거니까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오더니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 때 전화로 안부 묻는 게 전부죠.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집 근처 식품 공장 생산직에 취직했습니다. 55살에 들어가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월급으로 원룸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아침 7시에 일어나 공장 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자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5년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출근하자마자 작업 반장인 박 반장이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박 반장은 저랑 동갑인데 5년째 저를 따라다니며 만나자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더라고요. 좋은 사람 같은데 남자라면 치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잔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또 남자랑 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관심 없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박 반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제가 실수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대신 수습해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불량품이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식은땀이 났죠.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 박 반장이 달려와서 제 대신 수습하고 위에 보고도 안 했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웃으며 괜찮다고, 누구나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슬쩍 와서 옆자리에 앉았어요. 선미 씨 오늘 피곤해 보인다. 어제 잠 못 잤냐고 물었죠.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다음 날 비타민 음료를 사다 줬습니다. 이거 먹으면 피로 풀린다면서요. 귀찮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주무시다가 편하게 가셨다고요. 부랴부랴 짐 챙겨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조문객 맞고 인사하고 음식 나르고 아들과 딸도 왔지만 바쁘다며 하루만 있다가 갔습니다. 전 남편도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고 장모님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바쁘다고, 갈 시간이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허탈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장모상의 얼굴도 안 비추다니. 그런데 박 반장이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제가 급하게 휴가 낸 걸 알고 온 거였어요. 상복도 없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왔더라고요. 조의금 봉투를 건네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반장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어요. 조문객이 오면 신발 정리하고 음식 나르고 쓰레기 치우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했습니다. 밤에는 빈소 한쪽에서 쪽잠을 자며 저를 지켜줬어요.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미 씨가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발인 날이 됐습니다. 영정 사진을 들고 연구차 앞에 섰어요.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그때 박 반장이 옆에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장지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박 반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지에서 봉안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만 남았죠. 박 반장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기대요. 박 반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오빠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유산 정리가 끝났다며 만나자고 했어요. 오빠 집에 가니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오빠가 통장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 다 정리하고 네 몫이야. 잔액을 확인하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8억이었습니다. 원래 반반 나눠야 하는데 평생 고생만 제가 안쓰러워서 조금 더 넣었다고 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마저 이렇게 챙겨주니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8억이라니. 55살에 이혼하고 5년 동안 공장에서 허리 휘어가며 일했어요. 월급 받아 월세 내고 밥 사 먹으면 남는 게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8억이 생긴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기로요. 5년 동안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6시까지 서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이제 60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돈이 생겼으니 좀 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날 박 반장이 달려왔어요. 왜 그만두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요. 박 반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주 연락하겠다고 꼭 전화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했어요. 곰팡내 나던 낡은 원룸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요. 5년 동안 반지하 원룸에서 살다가 이런 집에 살게 되다니. 어머니 덕분이었죠.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뒀는데도 박 반장은 계속 연락을 했어요. 매일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선미 씨 잘 잤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처음에는 좀 귀찮아서 무시할까도 생각했는데 장례식 3일 내내 빈소를 지켜준 게 고마워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가끔 답장을 해줬습니다. 네, 잘 잤어요. 고마워요. 그 정도로요. 이사하고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딸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엄마 이사했다며 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로 연락도 뜸했는데 직접 찾아오다니. 안으로 들이고 과일 깎아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지. 딸 얼굴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는데 선물로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엄마 이제 부자잖아. 딸이 애교를 떨며 매달렸지만 씁쓸했습니다. 이사한 후 처음 찾아온 건데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가방 사달라는 딸을 보는데 제가 엄마가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가 된 것 같았어요. 딸이 돌아가고 저녁 때 이번에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죠. 엄마,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는데 1억만 빌려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금 다 날려요. 또 돈이었습니다. 아까 딸에 이어 아들까지. 하루에 2번이나 돈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멍했어요. 아들이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산이 독이 된 것 같았어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자식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혼 후 5년 동안 명절에나 전화 한 통 하던 애들이었거든요. 유산 받으니까 갑자기 찾아오네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온 거구나. 생각할수록 서글펐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연락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걱정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안부를 묻다가 결국 돈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박 반장이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주소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공장 사무실에서 알아냈다며 멋쩍게 웃었어요. 선미 씨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박 반장이 과일 상자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식들은 만나면 돈 이야기뿐인데 박 반장은 그냥 제 안부만 물었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오직 돈 얘기만 늘어놓는 자식들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장 근황이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죠. 박 반장이 일어서며
앞으로 종종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싫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누군가 찾아와 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눈을 떠서 달력을 보니 오늘이 제 생일이더라고요. 60살 생일.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축하해 주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으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박 반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생일 축하한다며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귀찮아서 저녁에 자식들이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오면 좋겠지만 평일이라 올 리가 없었죠. 그래도 생일인데 전화라도 오겠지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틀었어요. 휴대폰을 옆에 두고요. 혹시 전화 올까봐 소리 크기도 최대로 올려놨습니다.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러도 전화는 안 왔어요. 아직 이른가 보다. 점심때쯤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자식들이 깜짝 방문한 건가? 얼른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죠. 그런데 배달 기사였어요. 손에 화사한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아들고 설렜어요. 아들인가 딸인가. 얼른 카드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은 박 반장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미 씨, 생일 축하해요. 카드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서글펐어요. 남도 생일이라며 꽃바구니를 보내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오후가 됐어요. 여전히 전화는 없었습니다. 2시, 3시, 4시.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부재 중 전화가 있나, 문자가 왔나. 아무것도 없었죠. 바쁜가 보다 저녁 때 전화하겠지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손이 안 갔습니다. 그냥 컵라면 하나 끓이기로 했죠.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60살 생일에 혼자 컵라면이라니 서럽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컵라면에 소주라니 웃겼어요. 그런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만 줄줄 흘렀죠. 결국 자정이 다 돼가도록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소주를 반 병이나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니까 서러움이 더 북받쳤어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식들은 필요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울다가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3일 후였어요. 오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드디어 전화하는구나 싶었죠. 생일 지나고 나서야 전화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축하해 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들이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그래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조금만 빌려줄 수 있냐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생일 축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또 돈이었어요. 생일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였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생일 때도 전화 한 통 없더니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거야? 아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생일이 언제였냐며
민진이가 깜빡했나 보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탓을 하다니. 아들도 기억 못하는 생일을 며느리가 어떻게 아냐고 받아쳤죠.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엄마 생일이 음력이라 매년 헷갈린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급하다고, 이번 달 안에 필요하다고요. 생일 축하는커녕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돈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한테 줄 돈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전날 오빠랑 같이 내려갈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자식들이 명절에 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바쁘다, 처가 가야 한다, 핑계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엔 둘 다 온다니.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번 아들한테 전화로 너한테 줄 돈 없다고 끊어버린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건 좀 심했나 싶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번에 맛있는 거 해주고 같이 밥 먹으면서 풀어볼까 싶었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갔어요. 한우랑 갈비를 샀습니다. 나물도 사고 전 부칠 재료도 사고 시장 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집에 왔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하고 잡채 만들고 전도 부치고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들 먹일 생각에 힘이 났거든요.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얼른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딸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아들이랑 며느리도 보였죠. 반가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싶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이랑 잡채랑 전이랑 밥상이 가득 찼어요. 아들이 와 엄마 맛있겠다 하면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딸은 서울 직장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야근이 많다고. 아들은 아이 계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년쯤에는 손주 보여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행복했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싶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지난번에 싸운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식들 웃는 얼굴 보니까 다 용서가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번에 말한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또 돈이었어요. 좋은 날 또 돈 이야기냐고 정색을 했죠. 아들이 급해서 그런다며 사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안 구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냐?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받은 돈 있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외할머니한테 받은 돈. 유산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네 외할머니 목숨값인데 그걸 달라고 하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엄마가 아끼고 아껴서 남긴 마지막 유산인데 그걸 달라고 하다니. 돈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오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며느리도 황급히 따라 일어났죠. 아들이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현관으로 가버렸습니다.
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하더니 얼른 나가버렸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허리 아프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허무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도 없구나.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추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명절인데 혼자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제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갈비찜이랑 잡채랑. 얘들 집에 갈 때 싸주려고 많이 했는데 한숨만 나왔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는데 마음은 우중충했습니다. 다들 가족들이랑 모여서 송편 먹고 웃고 떠들겠지. 나만 혼자구나. 서글펐어요. 오후쯤 됐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아들인가 하고 봤는데 박 반장이었어요. 추석 잘 보내고 있냐고 물었죠. 저는 잘 보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거짓말을 눈치챘는지 박 반장이 점심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라고 명절에 혼자 밥 먹기 싫다고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제 자식들이랑 싸우고 나서 너무 우울했거든요. 혼자 있으면 계속 그 생각만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박 반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아이고, 웬일로 나오셨어요? 맨날 거절하시더니.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나왔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어요.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주도요. 박 반장이 낮부터 수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안 하고 그냥 소주를 따랐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까 속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 박 반장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어요. 생일 때 전화 한 통 없던 자식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식들, 어제 추석에 싸운 이야기까지.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들어줬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박 반장이 물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혼할 때 자식들이 다 엄마 따라갔거든요. 그 후로 연락 한 통 없어요. 박 반장도 자식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박 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다 크면 제 갈 길 가는 거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박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미 씨, 나는 어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반장이 좋은 사람인 건 알았습니다. 장례식 때 3일 내내 빈소 지켜준 것도 고맙고 생일 때 꽃바구니 보내준 것도 고마웠죠. 그런데 남자랑 사귄다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남자라면 치가 떨려요. 30년을 잔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반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달라요. 한번 만나보면 알아요. 그 말이 자신감 있게 들렸어요. 박 반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처럼 구박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반장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렇게 박 반장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60살의 연애라니. 쑥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습니다. 박 반장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 줬습니다.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몇 달이 지났을 때 박 반장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합치는 게 어떻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이미 한 번 실패했잖아요. 또 결혼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무서웠습니다. 박 반장이 왜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애랑 결혼은 별개라고, 같이 사는 건 다른 거라고요. 박 반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조르지는 않았어요. 알겠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박 반장은 계속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요. 저는 매번 거절했어요. 연애만 하자고, 결혼은 싫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60살에 또 결혼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애만 하기로 했어요. 천천히 생각하면서요. 6개월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추석 이후로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이랑 크게 싸우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따라 나가더니 그 후로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생일 축하 전화는 기대도 안 했어요. 작년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컵라면 먹으며 소주 마시고 울었죠. 밤 11시까지 전화 올까 봐 휴대폰 붙들고 있다가 결국 아무도 연락 안 해서 식탁에 엎드려 잠들었던 그날. 생각만 해도 서글펐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박 반장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박 반장이 생일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근처 한정식집에 갔어요. 평소에 잘 안 가는 좀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에 잡채에 전에 나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 반장이 오늘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며 이것저것 제 앞에 덜어줬습니다. 작년 생일이랑 너무 달랐어요. 혼자 컵라면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사람 하나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싶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좋은 날인데 울면 안 되니까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 반장이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웃으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었거든요. 추석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아프기라도 한 건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나야. 생일 축하해. 기대도 안 했는데 축하 전화였어요. 순간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싶었죠. 6개월 동안 연락 없어서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가웠어요. 그래, 고마워. 잘 지내? 저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회사 일은 어떻고, 며느리는 잘 있고,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추석 때 일이 떠올라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엄마가 좀 심했어. 미안해. 사과를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자식한테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한 건 너무했다 싶었거든요.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도 자식인데 그러면 안 됐는데. 후회가 됐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잘못한 거 있다고요.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돈 문제는 해결됐냐고 물었습니다. 이사한다고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빌려주셔서 잘 해결됐어요. 전 남편이 빌려줬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엄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이 들면 결국 돌봐줄 사람은 저희뿐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도 이러시면 나중에 저희도 엄마 못 챙겨드려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생일 축하 전화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말을 하려고 전화한 거였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돈 안 빌려주면 나중에 안 돌봐준다. 그런 소리였죠. 추석 때 싸운 것도 있고 화해하려나 싶었는데 결국 이거였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일날 전화해서 그게 무슨 악담이야? 나도 너희들 필요 없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지지 않더라고요. 전화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민진이가 계속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시켜서 한 거라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앞으로 전화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는데 힘이 풀렸습니다. 박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 반장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뭔가 만지작거렸어요. 뭐 하냐고 물었더니 아들 번호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차단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런 말 하는 아들이랑 무슨 연락을 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박 반장이 제 옆에서 걸으며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까 아들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이 들면 돌봐줄 사람이 자식들 뿐이다. 엄마가 이러면 나중에 못 챙겨드린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혼자 늙어서 병들면 누가 챙겨주지. 자식들이랑 연 끊으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60살인데 앞으로 20년, 30년을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아파서 쓰러져도 발견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렵다, 무섭다, 혼자 늙고 싶지 않다. 그때 박 반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 끝까지 책임질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자식은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요.
박 반장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장난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자. 더 이상 혼자 늙기 싫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 사람이 필요했어요. 박 반장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봤잖아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박 반장님, 우리 결혼 할래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반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반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다고, 평생 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반장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후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서류를 내고 도장을 찍었어요. 60살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반장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거라며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새 출발이었어요. 자식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전화해봤자 좋은 소리 안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결혼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어차피 내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새 남편이 있으니까요. 결혼 후 남편이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짐을 풀고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같이 사는구나. 연애할 때처럼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고 설거지도 해줬습니다. 빨래도 널어주고 청소도 했어요. 저보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라고 했죠. 재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뭐 하냐고 물었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발을 물에 담갔어요. 이 발로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았죠? 이제 내가 씻겨줄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누가 제 발을 씻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맨날 잔소리만 했지 이런 거 해준 적 없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믿음직했습니다. 매달 15일에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어요.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시장 갈 때도 같이 가서 무거운 것 들어줬고 아플 때는 죽 끓여줬어요.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김치찌개야?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다른 거 해달라고 맨날 같은 거 먹기 싫다고 했죠.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불평이 늘었어요. 사소한 것에 잔소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오늘 부장이 어쩌고 후배가 어쩌고 투덜거리다가 저한테 화풀이를 했죠.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이랬거든요.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맨날 잔소리했죠. 그래서 이혼한 건데 또 이러나 싶어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보다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해도 잘해줄 때는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사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과도 연을 끊었잖아요. 이제 제가 의지할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없으면 저는 진짜 혼자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좀 힘들어도 참고 견뎠죠.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9시가 넘었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진작 출근했을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출근 안 해요? 쉬는 날이에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일 그만뒀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일을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왜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어. 미안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60이 넘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일하기 힘들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도 공장 다닐 때 힘들었으니까요.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 15일이 되고 생활비가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이 깜빡한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안 넣었더라고요.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일 그만뒀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줘? 65살 되면 연금 나오니까 그때부터 줄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65살이면 5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무슨 돈으로 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돈 많잖아. 유산으로 몇 억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유산을 쓰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남긴 돈을요.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쉽게 손댈 돈이 아니었어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돈은 못 쓴다고, 당신 돈으로 살아야지 왜 내 돈을 쓰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싸우기 싫었거든요. 싸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저는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이후로 생활비도 문제였지만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연애할 때나 남편이 일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같이 있으니까 좋은 모습만 봤죠. 그런데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어요. TV 채널 가지고 싸우고, 에어컨 온도 가지고 싸우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매일 다퉜습니다. 남편은 짜증이 많아졌어요. 저도 예민해졌고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크게 싸워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다 보니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생각, 딸 생각. 추석 때 싸운 게 후회됐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보고 싶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는데 또 안 받았습니다. 일부러 안 받는 건지 바빠서 못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는 전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크게 싸우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게 저였잖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늙어가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했어요. 혼자 늙기 싫어서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의지는커녕 더 힘들어졌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61살에 2번이나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게 뻔했습니다. 창피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더니 재혼 복도 없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